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상 동기 범죄 또 묻지마 범죄라고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정부에서 저위험 권총이라는 거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권총 얘기가 나왔네요. 이제 저위험 권총 뭐예요? 저위험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권총이니까. 권총이잖아요. 살상력을 좀 약화한 그런 권총인 것 같아요. 뭐 탄피도 어떤 그 강철 재질이 아니라 납이나 강철이 아니고 플라스틱이고 화약의 폭발량도 일반 권총의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위험 권총이라는 게 일반 권총보다는 위력이 낮은 총기인데 네. 보급한다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네.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이게 뭐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 저위험해서 이렇게 뭐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쏘면은 관통되는 게 아니고 네. 한 5cm 정도 살에 박힌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통하지 않으니까 치명상은 아니죠. 그렇죠. 내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치명상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범죄 현장에서 네. 어떤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효율적이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우리가 그런 긴급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네. 거기다가 범죄자가 요즘 보면 뭐 흉기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압하려는 경찰관 분들도 굉장한 어떤 상해나 살해의 위험을 느끼고 제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더 위력을 높이거나 뭐 연사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무기를 쥐어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죠. 네. 근데 강력 범죄의 어떤 수단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인가? 이 범죄를 제압하는 수단으로서 혹은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또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5cm 정도 박히면 오히려 지금 막 급박한 상황이고 흥분된 상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범인이 예. 오히려 더 자극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손에 들고 있는 무기의 살상력이나 위험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권총도 보급되어 있지만 지금 뭐 389경 리볼버 권총이 보급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스미스 외순사에. 네. 그렇다고는 하는데 또 테이저건도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언론에도 얼마 전에도 뭐 소개되고 하던데 경찰관 분들이 흉기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이렇게 제압하는 장면 이런 거 보도도 되고 그랬어요. 네네. 테이저건은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인에 이를 정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2011년경에 흉기난동 범인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아가지고 네. 그거 갖고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압 전류가 흐르니까 쓰러지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흉기에 찔러 죽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답니다. 테이저건을 쏘니까 몸이 고압 전류가 하니까 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네. 마비가 실제로 마비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네네. 마비가 되니까 쓰러졌는데 그 자기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자기가 찔려 죽은 거죠. 근데 그 유가족에 대해서 국가 손해배상을 일부 인용을 해줬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5cm라고는 해도 예를 들면은 치명적인 신체 뭐 부위에 따라서는 맞는다거나 예. 뭐 눈이나 이런 뭐 이런 데 맞는다. 이러면은 그 뭐 살해 사망까지는 안 이르더라도 상당히 중상에 이를 수도 있고 네. 이게 뭐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하고 당장 그 사람이 난동 피우고 있을 때 그 주변 현장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경찰관은 무슨 죄냐. 그런 사람들한테 맨몸으로 다가가야 된단 말이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네. 법무부 장관이 그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교도소에 사형 집행 시설을 관련 시설 뭐 유지를 지시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해석을 먼저 하기 전에 네네. 우리가 이 코너에서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은 법이 있었잖아요. 예상 외의 많은 법. 예, 맞아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은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 사형 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형 제도라는 것이 존재는 합니다. 그런 만큼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교수가 아닌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그건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옛날 사극 보면은 막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뭐 프랑스 혁명식 보면 단두대 뭐 이런 거, 미국 뭐 전기 의자로 처형한다고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에서 사형장에서 집행한다고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군 형법에서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고 합니다. 예? 총살.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나 이런 상황, 깜짝이야. 군인들이나 이런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쨌든 교수형과 총살형을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을 해라라고 지시했던 것은 이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하는 그 시설을 점검을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법무부 관계자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시 사형을 집행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59명 정도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있으니 이 사형을 받기 싫으면은 강력 범죄를 자제해라라는 경고가 될 수도 있죠. 요즘에는 신상 공개를 좀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그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도 한 3명, 4명 같은 경우는 바로 신속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최원종도 나왔고 네, 조선도 나왔고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니까 피해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만 받는 상황으로 그냥 내몰리는 거 아닌가. 피의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피해자는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즘 범죄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상당히 충격을 준 그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N번방 조주빈 사태라든가 맞아. 뭐 살인의 추억 있잖아요. 이춘재 이런 경우에 과연 이런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꼼꼼 숨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이번에 그 묻지마 살인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얼굴 사실 또 이미 구속이 됐거든요. 지금 한 3명 정도는. 근데 그 사람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산 동네를 공개하는 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 그 형사상의 어떤 제도들이 있잖아요. 형벌을 규정하고 이걸 엄벌을 할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형 같은 경우도 사형을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최근에도 또 대법원에서도 어떤 의견 전달이 있고 그랬습니다. 엄벌에 처하고 형법에 그걸 규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준법 치안 질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은 형사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시민들은 공개 범위를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신상 공개는 그러니까 한 1900년대 그 우리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강력한 범죄가 났을 때 일종의 국민의 알 권리나 피해 보호 차원에서 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2010년 정도부터는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네. 이 아직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문제는 특히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상 공개의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성이 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청소년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었는지 어땠는지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더라도 공개위원회에서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 특히나 이제 국민적인 어떤 충격을 줬던 그런 강력범죄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는 많이 공개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바로 얼마 전입니다. 2020년 경에 이 법에 따라서 신상 공개 결정을 하려고 했었대요. 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30대 남성을 N번방 성착취 영상물 구매 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신상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구속했다는 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거든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어느 정도 법원이 보아도 인정이 됐다는 케이스라서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요건을 갖춘다고 봐서 신상 공개를 한 경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검찰이 재수사를 해본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 범죄 없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글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을 경찰에서 오인해가지고 신상 공개를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경우는 그 남성분이 바로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공개가 되지는 않았다. 얼굴 공개는 실질적으로 안 됐고. 안 됐는데 이게 또 지금 말씀드렸지만 N번방 성착취 영상물 혐의였거든요. 네. 엄청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인물이 N번방 영상물을 구매했다더라. 그 얼굴은 이렇고 이름은 이렇다. 이게 공개됐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됐더라면 이 사람의 피해는 누가 구제해 줍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상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의 비판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CCTV도 많고 또 뭐 휴대전화에서 촬영도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맘만 먹으면 그냥 다 유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촬영한 화면들을, 그러니까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올리시는 행위도 일종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올리시거든요. 뭐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내가 해버리겠다라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국민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의협심이라고도 하죠. 그 어떤 범죄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분들이 말리는 걸 넘어서 촬영해가지고 가해자의 어떤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같이 한번 어떤 제재를 해보자라고 네. 하는 것이 국민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게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언론사도 실제로 많이 배상 배상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특히 그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저위험 권총 도입하는 거라든가 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는 거라든가 또 신상공개 확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상동기 범죄를 좀 막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길 바라야죠. 근데 정부도 이 방금 우리가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본 것이고요. 이런 정책만 가지고 이상동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금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어떤 제도를 한번 점검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개별적인 제도들이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네. 형사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제도들이 전부 효과가 없다라고 부인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 치안 확보하고 우리 국민들은 좀 준법 의식과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이웃 간의 어떤 신뢰 이런 쌓아가야죠. 네, 예. 맞아요. 일단 뭐 어떤 뭐 조치들, 뭐 이런 제도들 도입해가지고 모든 범죄들이 다 막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경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관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뭐 주위에 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부터라도 좀 둘러봐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세상 돋보기 시간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5분 아침 8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